4.7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정치권은 서울과 부산에서 마지막 선거운동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청년들이 밀집한 거리 유세에 집중하며 20, 30대 젊은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여야 후보들의 최우선 공약을 점검합니다.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는 코로나 극복을, 오세훈 후보는 1인 가구 정책을 내세웠고 부산시장 여야 후보들은 각각 가덕도 신공항과 어반루프를 앞세워 부산 경제 살리기를 일제히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네거티브 공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여야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선거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아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마지막 표심 잡기에 나선 야당의 보궐선거 필승 전략과 쟁점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재보선 이후 전국 전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 여야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 집결해 마지막 선거운동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부각시켰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며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광화문 사거리와 강동구 일대를 돌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내일 선거에서 패배하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서울로 후퇴할 거라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내곡동 땅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대응을 거짓말로 몰아세우며 막판까지 집중 공세를 펼친 겁니다. 거짓말을 버젓이해도 행세하는 그런 세상으로 후퇴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셔야만 우리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심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부산에서 김영춘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치고 서울로 이동해 양천구와 서대문구를 돌며 박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부터 본격적인 유세에 돌입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구, 용산구 일대를 돌며 이른바 집토끼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무능한 정부가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남발해 부동산 시장이 어지러워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조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꾸 허공했던 얘기를 해서 결국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만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은평구 등을 방문해 오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한은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여야의 경주가 마무리되는데 승리에 보답을 받게 되는 쪽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도 시내 거리 유세에 나서 표심 잡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홍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신촌역을 찾아 청년층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도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른 새벽, 이른바 노회찬 버스로 불리는 6411번 버스를 타고 마지막 선거운동을 시작한 박영선 민주당 후보. 광화문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난 박 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 대전안을 이끌어 1호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16년의 의정활동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성과와 추진력을 믿고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는 저녁에 마포구 홍대에서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고 촛불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로 다시 광화문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응어리진 마음 저 박영선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배로 더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출마했던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출근 인사를 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중랑구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인 행태에 젊은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유세 현장에 모인 장년층과 노년층을 향해서는 젊은 세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도록 손자, 손녀들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2030 세대 공약을 위해 신촌역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중국 남평화 상가를 방문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합니다. 청년들에게 힘 하나 줄 수 있는 공정과 상생의 정치,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전국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도 젊은 층이 가득한 부산 서면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부산 전역을 누비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각각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세운 공약들을 청년들에게 설명하며 막판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내일 본투표를 앞두고 서울 부산시장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최우선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취임 후 최우선 추진 정책으로 각각 재난지원금 지급과 1인 가구 정책을 내세웠고 부산시장 후보들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맞대결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먼저 박영선 후보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서울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고 고3 수험생에게는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을 약속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KE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세훈 후보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심 정책을 앞세웠습니다. 서울시에 안심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며 안전과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등 1인 가구의 5대 불안 해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1인 가구 안심 특별 대책을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여성들의 위험 신고 시 전담 경찰제를 도입하고 각 구역별로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부산시장 여야 후보들은 부산 경제 살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완공을 강조했습니다. 2029년까지 공항을 완공해 2030 세계 엑스포를 부산에서 치르고 관련된 일자리를 매년 25만 개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우리 부산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한수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가덕도 공항과 도심을 15분 만에 오가는 도시명 초고속철도 어반루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50개 생활권에 공공시설을 대폭 조성하고 어반루프를 이용하면 부산 전역 15분 생활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 겨우 1년. 여야 후보들의 공약 경쟁과 네거티브 공방 속에 정작 실현 가능성을 따져볼 공약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재보선 막판까지 여야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여야 후보 캠프 모두 서로 고소 고발을 통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거 후에도 선처는 없다고 벼르고 있어 선거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네거티브전이 고소 고발로까지 이어지며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막판까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에 이어 어제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다수의 목격자와 증언이 나오는데도 거짓말을 하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 있던 처남까지 동원하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단순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서
증거를 위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내곡동 인근 자신의 가게에서 오 후보가 식사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와 이들을 출연시킨 라디오 방송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제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풍토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들이나 그다음에 김어준 정치공장에서 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 일을 사법적인 판단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프린트에 배포한 시민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LCT 특혜 의혹과 미등기 호화빌라 재산 은폐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사를 의뢰했고 박형준 후보도 민주당 김영춘 후보 측의 이 같은 고발에 대해 무고죄 고발 등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여야 모두 고소 고발을 쉽게 취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4.7 재보궐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선거 당일 꼭 잊지 말아야 할 점을 강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일 21개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유권자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5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 현장에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방역을 위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 방역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내일 투표소를 찾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뒤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1m 이상 거리 두기도 지켜야 하는데 발열 체크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또 무증상 미확진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다른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뒤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격리자 투표까지 모두 끝나면 투표함은 전국 55곳의 개표소로 이송돼 빠르면 자정쯤 당선인 윤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투표 무효나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 투표 인증샷은 괜찮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찍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손등에 투표 도장 인주를 찍는 투표 인증샷에 대해서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되도록 벗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투표소에서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는 것, 코로나 시대의 방역 수칙을 지킨 새로운 투표 인증 방식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언론 보도 양상이 지나치다며 한 번은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계속 거짓말 시비가 있는데 언론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생태탕 이슈가 모든 정책 이슈를 덮어버렸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들이 정책 이야기를 많이 보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선 다음 날인 모레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옵니다. 김 위원장은 모레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와 10개월간 비대위를 이끈 소회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 지도부 선출 전까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희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드디어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치러지는 날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바닥 민심이 이제 박히고 있다면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박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예측을 직접 들어보시죠. 3% 내외의 박빙 승부,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지요. 이 위원장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률이 현격하게 낮았다면서 이 말하지 않았던 지지자들이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처럼 이변은 없다고 하는 지금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전에 앞선 여론조사에서 보통 한 2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네. 물론 실제 투표 결과는 좀 더 좁혀지겠지만 승패는 이미 갈렸다는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에서 7% 정도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두 자릿수 %의 격차가 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두 자릿수도 안정적인 두 자릿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넘어서 저는 최소한 15% 이상 이길 거라고 봅니다. 주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 격차뿐만 아니라 이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의 격차도 상당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사실상 국민 봉기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 그 투표율을 잠깐 언급을 하면 이번 재보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내일 당일에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까? 네, 보통 이 역대 선거에서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총 투표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사전 투표율이 20.54%로 지난 총선 때보다는 물론 낮지만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서는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 보통 총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에 비해 2.5배 정도 높게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내일 재보선 투표율은 50에서 55% 정도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내일 그 실제 투표율에 따라서 이 여야 유불리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이 총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총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으면 그만큼 조직력에서 우세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반대로 투표율이 높으면 조직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는 거고 또 앞서 이 여론조사에서 심판론이 좀 크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좀 앞서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내일 이제 본 선거의 최종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20% 이상 나왔던 그 사전 투표율 이걸 놓고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총 투표율이 만약에 낮고 또 내일 8시쯤에 발표되는 출구조사 결과가 만약에 박빙으로 나온다면 이 사전투표에 모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젊은 층인 2030 세대가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율이 높고 또 이 2030 세대의 진보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30 세대의 특징이 현안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 말은 지지 정당이 있더라도 현안에 따라 실제 투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전투표에서 2030 세대의 표심이 중요하다 보니 여야 모두 사전투표 직전에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2030 세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오세훈, 박형준 후보 개인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략을 했고 이 반대로 국민의힘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LH 사태를 언급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보면 지지층 성향이 강한 45, 60대의 세력 대결이 팽팽하게 이루어지면서 2030 세대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다만 이 2030 세대의 표심을 전통적으로만 해석해서 무조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LH 사태로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심판론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실망을 했더라도 집권 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선거 이후 상황도 이제 좀 짚어보죠. 아무래도 그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보궐선거에 여야 모든 게 더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지는 쪽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년 3월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사실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재보선이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4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 말기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 정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번 재보선 승리를 정권 교체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정권 심판론을 계속 이어가면서 여당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대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4.7 재보궐 승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 그리고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선거 이후의 전국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마지막까지 생태탕 논쟁입니다. 여야의 운명을 건 4.7 재보선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맞붙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전은 마지막까지 이 생태탕이 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서울 내곡동의 처가 땅 측량 현장에 동행하고 인근 생태탕 집에 갔느냐 안 갔느냐를 놓고 벌어진 여야 공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생태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일각에서는 네거티브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거든요. 즉 사실이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밝히면 될 때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일이 더 커지고 꼬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네거티브로 일관한다. 오로지 상대 후보의 내곡동 생태탕에 집중하는 걸 보고 저건 선거가 불리하니까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정인들이나 그다음에 김어준 정치공장에서 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지 이런 풍토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당은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의 저급한 네거티브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최근 며칠간 여야 의원들도 이렇게 생태탕 문제를 두고서 공방을 이어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오전엔 구글 트렌드 검색 빈도에서 검색어 생태탕이 검색어 박영선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생태탕집 아들이 언급한 신발을 신은 오 후보의 2006년 사진을 한 네티즌이 찾아서 올리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증인이 언급했던 흰색 신발이 아니라 검은색이어서 이번엔 신발 색깔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후보들은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선거 전 막판에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 생태탕집 논란. 과연 이 문제가 서울 시민들의 표심에 중요한 변수가 될지 안 될지 내일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지켜봐야겠죠.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6411번 버스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6411번 버스란 단어가 정치뉴스의 헤드라인에 등장했습니다. 서울 구로에서 개포동까지 왕복하는 6411번 버스는 지난 2012년 노회찬 전 의원이 정의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유명해진 버스죠. 노 전 의원의 상징과도 같은 이 버스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오늘 새벽 몸을 싣고 마지막 유세 일정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 3시 55분에 일명 노회찬 버스 6411 버스로 알려진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버스에서 우리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대책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민의 대명사인 6411번 노회찬 버스 첫 차에 올라탄 박 후보. 취재진들에게는 노 전 의원이 2014년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드렸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노회찬, 노동,
서민 이런 부분을 부각하면서 진보 진영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의당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박 후보의 6411번 버스 탑승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회찬 의원 따라하기로 본인들의 민낯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일침을 놨는데요. 얼마 전 박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정의당은 염치가 없다라고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 동맹을 공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은 박 후보의 6411번 버스 유세 일정에 대해서 예전에 위성정당으로 뒤통수 치고 헤어진 정당에게 이러면 2차 가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노회찬 6411번 버스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전략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포인트 내외로 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마지막 집중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구본기 더불어민주당 2030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현재 유세 현장 분위기와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홍대와 마포에서 박영선 후보 집중 유세가 이제 한창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신 거잖아요. 네. 이낙연 선대 네, 말씀하세요. 네, 이낙연 선대위원장까지 이제 합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지막 집중 유세.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 주시죠. 일단 저희 집중 유세는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아직 그 유세 시작 전이라서 그 후보님들 등등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고요. 대신 지금 파란 옷을 입은 지지자분들이 335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아이돌들 콘서트 하기 직전에 그 이렇게 팬들 모이는 것처럼 지지자분들 현재 결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현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신촌역 인근에서 청년들에게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향방은 2030 세대가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 민심 어떻게 가늠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30대긴 한데 2030들이 화가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정치 평론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어떤 예를 들면서 가령 LH 사태 때문에 화가 났다 이런 식의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 감정은 그 풍선 같은 거라서 어느 정도 임계치에 다다르면 작은 충격에 더 폭발하거든요. 저희는 민심이 그렇게 지금 폭발했다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이 정말 잘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후보님도 2배로 잘하겠다. 그래서 당을 바꾸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유세 마지막 날이니까 청년들과 접촉면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대에서 마지막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7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는 도보로 홍대에서 청년들 만날 생각입니다. 네, 그 옆에 또 신촌역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또 그 마지막 유세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나온 결과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많이 밀리고 있었고 또 국민의힘은 오늘 15%포인트 차의 승리를 장담을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박영선 후보 과연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깜깜이 기간에 바닥 민심이 완전히 바뀐 거를 실제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우리 후보님 첫 유세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유세 현장을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면 감출 수 없는 표정이 있어요. 반가운 사람 봤을 때 하는 표정이 있는데 사실 그게 처음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별로 없다가 사람들이 어느 순간 표정이 조금씩 바뀌더니 왜 우리가 비 올 때 비 한두 방울 오네 이러다가 우수수수 하고 나서 장대비가 쏟아지잖아요. 지금 저는 4, 5일 전부터 그런 식으로 완전 바닥 민심이 전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선거운동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구봉기 더불어민주당 2030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의 분위기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선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연아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이제 재보선 사전투표율 사상 가장 높은 수치인 20.54%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서울이 21.9, 부산이 18.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이제 높은 사전투표를 놓고 샤이 진보가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샤이 진보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미래통합당일 때 작년 4.15 총선에서 샤이 보수를 외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샤이 보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샤이 진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힘이 선거 마지막까지 작용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투표에 있어서 양 당이 사실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민주당은 원래 사전투표에서 많은 지지가 있었고 항상 사전투표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뭐 그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한 뭐 부정선거 논란이라든가 또 어떤 그 투표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신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CCTV를 달고 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QR코드를 제거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사전투표가 역대 최대를 나타낸 데에는 기존의 사전투표를 원래 하던 진보를 좀 뭔가 따르는 계층에 더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상당 부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깜깜이 기간 전까지 이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모두가 민주당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이낙연 대표는 3%포인트 차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처럼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깜깜이 선거가 있기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저희 단일화 후보가 결정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5% 내외 박빙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다음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바로 직전에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두 자릿수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15%포인트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 격차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지금 양쪽 다 어떤 내부의 선거 여론조사를 갖고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두 정당 다 지금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현장 유세를 하면서 각 원내대표들이 또 선대위원장님들께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민주당의 조직력을 앞세운 투표 동료 굉장히 무섭게 추격해 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현장에 다녀보지만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중도층들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또 여당의 후보들이 내세우는 발언마다 청년들에게 더욱더 좌절을 주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이번에는 분명히 민심의 반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현재 그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두 후보에 대한 이제 고소 고발이 현재 진행형이고
또 선고가 끝난 후에도 법적으로 이제 계속 문제 삼을 방침이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대응은 어떤 건가요? 뭐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뭐 저희는 이번에 상대당 후보뿐만이 아니라 선관위의 굉장히 기울어진 판단, 또 대놓고 여당 편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신이 뽑아도 이 사람이 법적 하자가 있어서 시장직을 영위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집권 여당의 오만한 협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1년 안에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또 이번 시장은 1년 남짓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유달리 능력이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집권 여당의 폭주와 집권 여당의 무능, 위선을 견제할 방법을 찾는 것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뿐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이 펼치고 있는 많은 네거티브가 실제로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 지금은 생태탑지 방문 지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생태탑지의 모자가 지난 2005년 자신의 가게에 오 후보가 왔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취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어떻게 내곡동 땅이 그 생태땅까지 가게 됐는지 그 경위조차 모르시는 국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이렇게 진흙탕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번 선거에 관심을 덜 갖게 되실까 봐, 또 관심을 끊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뭐 여러 의혹과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혹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또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뤄주는 그런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생태탕 주인과 그 아들의 폭로에 있어서는 특정 언론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또 반대의 의견 자체를 완전히 거의 묵살하면서 그쪽의 말이 진실인 양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오다 보니까 그때 신었던 오세훈 후보의 신발을 하얀색 페레가모 로포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2005년에 어떤 행사에 가서 찍은 사진, 검은색 사진을 갖고 증거를 잡았다고 하는 또 기사가 올라왔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것은 검은색 신발이었고 페레가모도 아니었고 T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사실 오픈 결과로 끝날지 저는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여당이 네거티브로 매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런 서로 네거티브적인 공격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양당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길지,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부끄러운 정치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선관위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중립성에 강하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이제 선관위 입장은 원칙을 따를 뿐이다라는 네.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이번 재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왜 못 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정당에서 썼던 것도 아니고 여성 인권 또 여성 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선관위의 5번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는 내로남불도 지금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LH로 남불이라고 씁니다. 네.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단어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벌어지는데요. 내로남불, 무능, 위선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것은 특정 정당이 생각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이런 아주 티나게 편파적인 선관위의 입장과 또 국회에서의 발언이 결과론적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와 맞물려서 봄을 연상시킨다 이런 것들이 또 민주당을 연상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경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구색을 맞추려고 양쪽 정당에 똑같이 제재를 가하지만 누가 봐도 대놓고 이것은 정권 심판에 대한 발언을 못하게 하는 입막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선거나 선관위가 여당에 조금 더 편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적폐를 청단한다고 하면서 내세운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 중에 보면 저는 정치에서도 굉장히 많은 적폐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관위의 지금 행태는 오히려 과거의 적폐보다 더 한층 더 쌓은 증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네. 또 이번 국민의힘 유세 현장을 보면요. 일명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극우 세력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극우 세력과는 좀 갈라서기를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갈라서기다 합친다 이런 것을 넘어서 저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분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하고는 달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에 보수단체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라든가 또 진보 쪽에서 보면은 뭐 특정인의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집회에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집회를 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보수단체들은 코로나 확진, 작년에 8.15 코로나 확진 이후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분들 역시 이번에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에 어떤 그런 집회에 나와서 본인들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를 좀 자제하시는 모습도 보여서 내심 그런 마음도 같이 담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보선이 끝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제 임기도 동시에 이제 끝이 나잖아요. 오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는데, 근데 이제 또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재등판론, 이번 이제 뭐 보궐선거에 어쨌든 뭐 만약에 승리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끈 뭐 가장 뭐 주역이다라는 이제 평가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재등판론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이후에 김 위원장의 행보, 위원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가시지 말라고 많이 붙잡았는데 일단 본인이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천을 하시는 걸 신조로 살아오신 분이라 뭐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8일에는 일단 집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김종인의 매직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 단일화를 외치던 안철수 후보가 선두로 치고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또 실제로 지지율에서도 많이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뚝심과 또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자당에서 후보를 내는 일을 벌였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내일 정말 큰 표차로 승리까지 이어진다면 저는 그것은 단연코 김종인 매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미래통합당이 이제 총선에서 지고 나서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에 정말 지지율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중간에 등락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김종인 위원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근데 일희일비 하셨지 않았지만 결국 끝에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도 높게 나왔습니다. 1년 만에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당 내부의 개혁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당 지지율을 받았던 것은 민주당이 뭔가 실정을 하는 것에 대한 반사익도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님이 끌고 오셨던 어떤 정치권의 이슈 선점이라든가 또 그것에 대한 리더십이 분명히 평가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꾸릴지 또 어떤 형태를 갈지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원들과 또 원내에서 아주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나갈 건데요. 이번 한 번에 우리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이 승리의 경험이 국민의힘이 새롭게 내년에 정권 탈환을 위해서 재편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쨌든 내년 뭐 대선을 위해서라도 역할이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뭐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야당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합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비대위가 또 끝나고 나면은 개인적인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실 것 같은데 또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포부 같은 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낙선하고 일산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일산에 집도 식구들 다 옮겨가 있고 또 작은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장기화되면서 정말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산과 같이 기업이 유치되지 못하고 배드타운으로 전락되고 있는 도시들은 주변의 신도시들이 자꾸만 세워지면서 더 교통 여건은 열악해지고 또 주민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은 더 낙후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제 전공이 도시계획인 만큼 저는 그 지역에서 제가 꿈꾸는 도시 또 도시재생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선 때 낙선했던 이유는 제가 그 지역에 좀 늦게 내려가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데 저는 낙선 원인을 꼽고 있고요. 남은 3년 동안 제가 만날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치의 문제가 뭔지를 발굴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 일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마지막 표심 잡기에 나선 야당의 전략과 입장 그리고 재보선 이후의 전국까지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유입되면서 내일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하늘 자체는 구름 없이 맑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